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65년에 걸친 중국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2015년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초라합니다. 10년간 1조 위안, 160조 원을 투자해서 15%이던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반도체 자금률은 여전히 15% 수준입니다. 설상가상 호기롭게 출발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질적 파산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푸젠진화 반도체, 우한 홍신 반도체, 난징 타코마 반도체, 청두의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파산에 들어간 듯하고요. 또 칭화 유니그룹의 회사채도 2번이나 디폴트를 했고, 이런 상황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실은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 65년의 긴 역사, 실패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투자가 성과를 냈던 시기는 2000년 이후에 10여 년, 그것이 전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나머지 50여 년 동안은 엄청난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중국은 다시 그 실패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종대 노성호 교수의 논문, 또 식항이라고 하는 분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역사 에세이, 기타 중국어로 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참고했습니다. 중국어는 구글 번역기로 영역을 해서 읽었습니다. 노성호 교수는 중국 칭화대학에서 혁신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자, 중국 반도체 역사는 크게 4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1기는 1956년부터 모택동 사만까지 소련식의 계획경제 시대였고요. 정신승리로 반도체 산업을 일으켜보려던 시대였습니다. 제2기는 1978년부터 2000년까지 등소평의 개혁 개방 시대인 거죠. 반도체 산업은 이 시기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제3기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성장한 시기, WTO 가입으로 중국 경제가 국제화되고 또 사기업의 활동이 왕성해진 덕분이었습니다. 제4기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중화 패권 획득의 중요한 수단으로 추진해온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1기 이야기 시작합니다. 중국 반도체 투자는 195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949년 공산당 지배체제가 시작된 지 7년 지난 해였던 거죠. 중국 공산당 정부는 컴퓨터, 반도체, 자동화 기술, 무선 전자 기술 이런 것을 4대 국가 긴급 기술로 선정을 하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출발이었죠. 해외에 나가 있던 중국인 과학자들을 불러들였고 북경대 또 복단대 이런 5개 대학에 반도체 전공을 개설을 했습니다. 1957년 중국 과학원이 중국 최초의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65년에는 IC 집적회로 개발에도 성공을 했어요. 한국에서 강기동 박사가 한국 반도체를 설립한 것이 1974년이니까 중국이 무려 17년이나 앞섰던 겁니다. 당시 반도체의 용도는 대부분 군사용이었습니다. 시제품, 샘플은 국영연구소인 중국과학원이 만든 것을 국영 공장들에다가 넘겨서 제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전국 곳곳에 600여 개에 달하는 반도체 공장들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돈 낭비였고 속빈 강정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인 왕수무 박사, 1977년 7월 등소평이 소집한 전국 과학자 회의에서 당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상태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전역에 600개 반도체 공장들이 있지만 1년 동안 생산한 반도체가 일본 대기업 공장 하나가 한 달 생산한 그 반도체 생산량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왕수무 박사가.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산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여실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산주의 체제 때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연구 능력은 높은 수준이었지만 생산 현장이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모택동 시절 반도체 시제품 개발은 중국 과학원이 했는데요. 대량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878 공장 또 19 공장 이 두 군데서 담당을 했는데 연구실에서 개발된 것을 제조 현장에서 소화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1985년 데니스 사이먼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상해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더니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기술들이
10년, 15년 전에 연구실에서 개발한 그 기술들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공장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인공위성은 만들면서도 가전제품은 제대로 못 만들던 소비에트 공산주의 계획경제 특징, 그것이 중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거죠. 시장에 내다 팔 필요가 없으니까 원가 절감, 수율 제고 이런 생산성에 대해서는 노력을 쏟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 둘째,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같은 이 정치적 격변이 반도체 산업까지도 정치의 광풍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958년부터 대약진운동 때 철강을 작업한다면서 동네마다 용광로를 만들었습니다. 농기구, 숟가락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녹여서 철을 만들어내는 이런 미친 짓이 벌어졌는데요. 15년 안에 영국을 추월하겠다 이런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모택동식 정신승리의 광풍의 시대였던 겁니다. 똑같은 일이 문혁기에, 문화혁명기에도 반도체에서도 그대로 벌어졌어요. 길가에 할머니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반도체다. 그러니까 전 인민이 나서서 반도체를 만들자. 이런 구호 아래에 40여 개의 반도체 공장이 갑자기 설립이 됩니다. 이렇게 자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제법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북경 공장마저 수율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은 자본주의자, 친미주의자라며 핍박하고 또 모욕당하고 탄압당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 반도체 산업은 허울뿐인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게 된 거죠. 이 같은 분위기는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한국전 이후에 심화된 이 냉전이 중국 산업을 더욱 낙후하게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대공산권 수출 금지 조약에 의거해서 미국 서방의 첨단 기술 제공이 금지가 되었거든요. 소련과의 관계마저 또 악화가 돼가지고 중국은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 공장도 오지에다가 건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 거죠. 삼선건설이라고 하는 정책인데요. 적의 군대와 직접 대면할 동부 해안 지역을 일선, 지금 미국하고 전쟁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부 해안 지역이 일선, 중부 지역이 이선, 내륙 깊숙한 서부, 또 서북 지역, 이것을 3선으로 정하고 중요 군수시설, 중공업시설, 과학시설 이런 것을 전부 3선에다가 배치를 했던 거예요. 반도체 공장 역시 오지인 이 산서성 또 귀주성 이런 3선에다가 건설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하고 연결이 돼도 될까 말까한 반도체 공장들을 산골 깊숙이 끌고 들어갔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죠. 2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76년 모택동이 사망했습니다.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한 이 등소평은 정신승리식인 이 모택동 방식을 버렸어요. 그리고 1978년부터 개혁개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외국 기술 도입에도 나섰어요. 반도체 산업에서도 투자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33개 지방정부가 외국 설비와 기술을 들여다가 24개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설만 들여왔을 뿐 다룰 줄 아는 인력이 없어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1986년부터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주도를 해서 시장환 기술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중국의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 대신 기술을 내놔라 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시장과 기술을 교환한다고 해서 시장 환기술 정책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 필립스, 또 일본의 NEC 같은 기업들이 중국의 합작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하지만 말이 합작 공장인지 실제로는 국영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외국 기업들도 그러다 보니 첨단 기술이 아니라 철진한 설비, 또 철진한 기술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도 실패하고 말았죠. 908 공정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1990년 8월에 결정됐다고 해서 908 공정인데요. 당시로서는 첨단인 0.8 내지 1 마이크로미터급 기술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D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문형 반도체 어떤 걸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서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5년 후인 1995년에야 공장 건설을 마쳤고요. 1997년에 겨우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1983년 기흥반도체 공장을 세울 때 6개월 만에 완공한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7년을 그렇게 보내는 사이에 글로벌 시장은 벌써 더 좋은 제품이 나와서 중국 제품은 팔 수 없게 되어버렸죠.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관료들이 사업 주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인재 고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었습니다. 문혁기간,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10년, 그때 교육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택동 오록을 외우는 것 외에 어떤 교육도 없었던 거죠. 반도체 같은 고급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리 없었습니다. 반도체를 다룰 만한 인력도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외국에서 설비만 사들여다 보니까 실패가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1997년 시작한 화홍과 NEC의 합작 사업은 비교적 성공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듯 합니다. 3년 만에 시제품이 나왔고 수율도 비교적 높아져서 비즈니스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중국인이 직접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NEC로 하여금 중국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까지 계약을 다 체결을 했던 거예요. 수율 보장 협약까지 맺었다고 합니다. 수율 몇 %까지 달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죠. 하지만 2018년 매출액이 9억 3천만 달러, 1조 원 정도인 것을 보면 그렇게 큰 성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SMIC가 3조 원, 삼성전자가 70조 원, 하이닉스가 27조 원이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1976년 이후 개혁 개방 덕분에 중국이 서방의 설비와 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하지만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도체를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만 인식을 했기 때문에, 또 민간의 비즈니스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인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내다 팔 만한 제품을 만들지 못했고 또 돈만 낭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3기로 넘어갑니다. 2001년 WTO가 중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WTO 회원국이 되려면 자유무역, 시장경제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개혁개방 이후 25년이나 지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였던 거죠. 반도체같이 중요한 산업은 민간 기업에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가입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회원국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국, 특히 클린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WTO 회원 자격을 중국한테 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WTO 회원국으로서 어느 정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중요 산업에서도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용을 하게 됐던 거지요. 덕분에 중국에도 많은 민간 반도체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국영기업이 아닌. 대표적 사례가 2000년 대만 사람 장 루이진이 설립한 SMIC입니다. 설립 지역은 상해였고 사업 방식은 위탁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 여러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는데요. D램 사업으로도 진출을 했습니다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의 가격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말았죠. 하지만 파운드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이 31억 달러, 3조 원 수준이에요. 또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5위에 해당이 됩니다. SMIC 말고도 같은 해 기존 패키징 공장을 개편해서 이 패키징 전문 기업으로 장수 창장 기술 JCET가 또 설립이 됩니다. 이 기업들 말고도 많은 웨이퍼 가공 공장들, 또 후공정 공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PwC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중국 전역에 170개의 웨이퍼 가공 공장이 있고 또 패키징 검사 공장이 123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293개나 있는 거죠, 무려.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선 결과물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 시기에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하이닉스는 2006년부터 중국 우시 공장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중국 진출을 추진할 2004년 무렵 하이닉스는 채권단 관리 상태에 있었죠. 투자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시의 시정부가 하이닉스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줬고 7억 5천만 달러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또 주선을 했고 5년간 법인세 면제도 약속을 했죠. 하이닉스는 그래서 사람과 생산 라인만 옮겨가면 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중국 지방정부들이 반도체 산업 유치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2006년부터 D램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시안의 자리를 잡고 2014년부터 낸드 플래시 칩을 생산하고 있어요.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립스 기업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중국이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공장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 제품들이 대부분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AP, Application Processor라고 부르는 이 맞춤형 반도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AP를 설계해주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2004년 설립된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입니다. 2017년 현재 중국의 팹리스 업체는 1,300개에 달합니다. 기업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거에 비해서 그 역량은 그리 대단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5%, 미국은 47%, 한국은 19%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도 한국, 미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니케이 아시아가 반도체 각 분야별 글로벌 1위 기업과 중국 1위 기업의 매출액을 비교한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메모리 분야의 1, 2위는 잘 알고 있듯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입니다. 2018년 매출액이 각각 564억 달러, 281억 달러인데 중국은 0이에요. 메모리에서. 또 파운드리의 경우 세계 1위는 대만의 TSMC로 매출액 321억 달러인데 중국 1위인 SMIC는 31억 달러,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TSMC에. 또 팹리스의 경우 세계 1, 2위는 223억 달러인 퀄컴, 또 66억 달러인 애플인데요. 중국 1위 화웨이 계열사인 하이실리콘은 47억 달러, 또 칭화 유니그룹의 스프레드럼은 21억 달러, 중국 1위가 세계 1위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패키징과 검사 분야에서 세계 1위는 대만의 ASE 95억 달러입니다. 근데 중국 1위는 JCET 38억 달러, 40% 수준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중에 패키징 분야는 그래도 세계 수준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세계 수준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2000년 이후에 WTO 가입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느 정도 도입을 한 후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도 상당한 발전을 이룬 셈이지요. 제4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3년 시진핑이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중국은 부쩍 반도체 자급자족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10년간 1조 위안을 투자해서 우리 돈으로 하면 160조 원입니다. 반도체 산업 자금률을 15%에서 70%로 높이겠다. 매우 야심적인 목표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작업에 나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수입을 줄여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는 돈을 줄이자, 이런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미국과의 패권 쟁탈전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훨씬 더 큰 이유죠. 중국은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패권 전쟁에서 이기자. 그러자면 미국 기술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야심이 있는 겁니다. 반도체 자급은 그래서 1대1로 정책과 더불어서 시진핑 시대 중국의 세계 패권 도전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패권국인 미국이 2인자의 도전을 가만히 두고 볼 리는 없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화웨이, ZTE, SMIC 같은 기업이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게 차단을 했고요. 또 첨단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도록 첨단 장비의 공급도 막아버렸습니다. 반도체 작업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오던 중국으로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셈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대규모 투자와 한국, 대만, 일본의 인력 빼오기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효과를 무력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램 생산을 위해서 6조 원이나 투자해온 후젠진화 반도체는 제재를 이기지 못하고 2019년 D램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세계 2위 화웨이는 TSMC에 대한 반도체 위탁 생산이 차단되면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해서는 전편 영상에서 다루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칭화 유니그룹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칭화대에서 분리된 기업인데요. 빅펀드로부터, 이 반도체 펀드죠. 반도체 펀드로부터 1387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24조 원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외국 반도체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이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SK 하이닉스, 또 미국의 웨스턴 테크놀로지, 대만의 미디어테크,
이런 데에다가 인수 제한을 하고 또는 합작 사업 제한을 했는데 각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죠. 희망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인 YMTC 양쯔 메모리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인데요. 이것은 제법 성공을 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2020년 12월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128단짜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율도 70% 수준이니까 꽤 괜찮은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엄청난 자금난에 빠져 있습니다. 칭화 유니그룹은 충칭에 8천억 위안 130조 원 규모의 D램 사업도 계획 중인데요.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엄청난 자금난에 빠져 있습니다. 2020년 내에 D램 공장을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1월 달에 13억 위안 22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전체가 파산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뭔가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금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어림도 없어 보입니다. 2020년 현재 자금률은 15.9%로서 2015년 수준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패가 미국의 제재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자격자의 투자, 또 사기성 투자, 이런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사기성이 농후한 사건의 대표격은 우한의 홍신 반도체일 겁니다. 7나노급 D램을 생산하겠다며 우한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대만 출신 엔지니어들도 확보를 했습니다. 7나노급이면 삼성전자, TSMC와 비슷한 수준이죠. 세계 최고 수준이란 말입니다.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중국은 단숨에 반도체 세계 정상에 거의 근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1280억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20조 원이 투자되었는데 공장 건설조차 마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세한 상황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애초부터 사기에 가까운 사업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력은 없는데 투자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며 등록한 기업의 숫자가 13,000개에 달합니다. 워낙 돈이 풍성하다 보니 어중이 떠중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기꾼들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중국 정부의 계획과 달리 반도체 기업들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자 공산당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칭화 유니그룹의 경우에 민간 지분은 49%에서 33%로 줄고 국가 지분은 67%로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국유 기업이 된 것입니다. SMIC, HSMC, 홍신반도체도 모두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0월 현재 중국 민영기업 중 적자를 내는 기업이 17.7%인데 국영기업은 적자 비율이 33%예요. 거의 2배나 적자 기업이 더 많습니다. 국영기업 쪽이. 반도체도 국영기업이 늘어날수록 실패한 투자들이 많아지겠죠.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호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진 운동과 문화혁명 시기에 열정에 들떠서 반도체 투자를 했지만 중국이 그 공장들은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고 투입된 돈들은 모두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과학자, 공산당, 공무원들이 반도체 사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비즈니스맨이 아니고. 2000년 이후 반도체 자금률을 15% 정도로까지라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민간 기업들, 외국 기업들의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공산당이 직접 사업에 나서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연이어 터지고 있는 부도 소식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앞날을 예고해주는 듯합니다. 오늘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인텔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ARM과 파운드리발 반도체 산업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